국내 증시 어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만 장중의 분위기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거나 상승 반전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뒷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이 힘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오랜만에 또 2차 전지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하루였는데 오늘 시장은 어디에 중점을 맞출까요? 간밤 뉴욕 증시는 쉬어가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신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먼저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를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9월 좀 힘든 달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9월 전에 3대 주요 지수 이미 많이 달려왔습니다. 연간 차트와 수익률 함께 보고 계신데요. 다우지수가 지금까지 올해 10% 이상,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19%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굴곡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왔죠. 그리고 이 중심에는 반도체주가 있었습니다. 콕 집어 말하면 엔비디아가 될 것 같은데요. 연중 기준 히트맵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하게 올랐을수록 강한 초록색, 그리고 강하게 내렸을수록 쨍한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 엔비디아부터 한번 보실까요? 무려 올해에 141%가량의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들어서 좀 흔들렸던 반도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주에 훈풍이 불고 있는 만큼 다시금 한번 쉬어갔던 반도체주 하반기에 계속해서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애플은 19% 가까운 상승률 기록을 했고요. 알파벳도 17% 이상, 아마존도 17% 이상, 그 가운데에서 메타가 유독 또 조용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47%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M7 중에서는 테슬라만 13%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을 하면서 아픈 손가락으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지도를 봐도 지금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M7 이외에 좀 소외받았던 종목이나 섹터로도 시선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경기 침체 관련해서 필수 소비재도 주목을 받았고 9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산업이나 부동산이나 관련해서 금리 인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로도 좀 시선이 쏠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힘든 9월이 맞습니다. 지금 과거 통계 함께 보고 계신데요. 과거 5년 동안 평균적으로 월별 수익률을 기록을 해놨는데 9월에 유독 하락률이 컸죠. 평균적으로 4.2%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트렌드는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다만 이번 9월은 좀 다르죠.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증시가 좀 이변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어떻게 기준금리가 반영이 돼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에 0.25%포인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1월에 B컷 0.5%포인트 인하, 그리고 12월에 0.25%포인트 인하 한 번 더 이뤄지면서 총 올해 1%포인트가량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시장에 미리 선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한번 보실까요? 금리 인하는 성장 둔화에 대한 대응책일 수 있고 9월은 본래 힘든 달이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시장이 멈출 수 있다,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4개월 안에 연준이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시장은 앞서 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연준이 이 앞서 나간 시장에 발을 맞춰주지 않는다면 시장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금리 인하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보험적인 성격이 강하게 들어간다면 이 또한도 시장이 크게 반길 금리 인하는 아니기 때문에요. 지표도 같이 계속해서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밤사이에 나왔던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화웨이가 애플을 급습했습니다. 지금 위청동 화웨이 소비자 사업 부문 CEO
비디오를 함께 보고 계신데 보고 있는 핸드폰 한번 주목을 해보시죠. 지금 폴더블 폰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블 폰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는 10일 바로 애플이 이야기를 했던 그 신제품 발표회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신제품을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현지 시간으로는 애플의 신제품 발표 시간이 새벽 1시이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 신제품을 발표한다라는 것은 애플의 뉴스가 시장을 도배하기 전에 우리가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모습들, 애플을 급하게 추격하고 또 급습하려는 화웨이의 모습들, 애플은 크게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애플 입지가 조금은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 업체들 사이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요. 회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탑5 벤더에서 밀려나서 6위로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중국 외에 글로벌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에서도 지금 애플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이번 화웨이의 급습이 조금 더 불안할 수가 있겠는데 애플이 이를 극복할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 기능이 그만큼 시장을 화들짝 놀랄 만큼 크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플이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특히 LG 이노텍이 함께 움직이죠.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2차 전지주가 굉장히 많이 달렸는데 2차 전지주에 호재가 될 법한 소식이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바닥을 다졌냐라면서 조금 헤드라인이 긍정적인 분위기로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8월에 전기차가 굉장히 잘 팔렸다라고 합니다.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렇게 잘 팔릴 수 있었던 것은 지난 7월에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2배 상향한 덕분이다라는 해석이 우세한데요. 앞으로도 신규 모델 출시 그리고 프로모션이 기대됨에 따라서 판매량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에 비롯한 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2차 전지주 어제 잘 달렸는데 오늘도 한번 잘 달릴 수 있을지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을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9월 전반적인 시장 점검해봤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나왔던 이슈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다시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절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 흐름으로 전환을 해줬죠. 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속적인 등락을 오가다가 결론적으로 장 후반대는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양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가 0.25% 오른 2,681선, 그리고 코스닥은 0.2% 오름폭 보이면서 769선에 맞췄는데 어제 외인들과 기관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했는지 그 리스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반도체 쪽이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자 그 틈을 타서 어제는 2차 전지가 상당히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왔죠. 외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 강보합권에 마무리 지으면서 상위 종목의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사실상 2차 전지의 가격 상승과 매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3위권에서 5위권까지 모두 2차 전지 관련주로 분류를 해서 볼 수 있겠고요. 덕분에 어제 에코프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를 다시금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외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늘 좋았었던 제약바이오 관련주로의 이 매수 흐름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을 보시면 그 양상의 흐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체크가 가능한데요. 코스피 쪽은 상위 5개 종목 모두 다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전지 관련주들로 포진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이 실적이 함께 공개가 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실리콘토와 VT, CNC 인터내셔널까지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슈 단에서의 흐름을 보더라도 해당 부분들 동시에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슈별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2차 전지 먼저 점검을 다시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9월이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빅컷이 될지 0.2%, 25bp의 인하가 될지는 좀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미국 증시에서 주요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하자 어제 저가 매수세와 함께 2차 전지의 가격 상승이 나왔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어제도 다시금 시총 1위 탈환해준 부분도 상당히 아이코닉하게 챙겨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포스코 그룹주들 위주로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포스코 퓨처엠과 DX 모두 15%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외 LG 엔솔이나 에코프로 그룹주 등 시총 상위 종목의 대형주 위주로도 강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신규 상장 테마주들 여전히 달려주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엑셀 세라피틱스도 어제 27%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TDS팜도 11.28%의 오름폭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8월에 수출 지표가 나오면서 어제 오랜만에 도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1.4% 증가하면서 77조 원 이상의 수출량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11개월 연속으로 플럭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역대 8월 중에는 최고로 많이 수출을 했던 한 달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화장품주들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엄청난 가격 상승을 보여왔는데 해당 부근 대비해서 지금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20% 정도 가격 조정이 나왔던 구간이었는데요. 다시금 이 가격 횡보 구간에서 하나의 또 메리트로 삼은 투자자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을지 오늘도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포착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하기 전에 확인해 볼 이슈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어제도 장중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다만 시간의 거래에서 관련주들이 상한가 일제히 다시금 도달을 한 만큼 오늘 개장 직후의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TO 토큰 증권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어제 장중에도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토큰 증권 관련주들 테마성을 띄고 다시 한번 달려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토큰 증권은 24시간 동안 또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안에서의 수요와 니즈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다만 지난 5월에 법안 폐기가 되면서 일단 토큰 증권을 법제화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는 멈춰 있었던 상황인데 다시금 그 법안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다음 주 중으로 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관련돼서 대표 발의가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이데일리에서 주최하는 STO 서밋 행사가 열렸었고 글로벌에 있는 STO 관련 산업군의 이 대표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관련 법안과 관련된 이슈들 여러 가지 다루기도 했는데 바로 주말 사이에 STO와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어제는 다시금 법제화를 시작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혀졌습니다. 일단 관련주들이 사실 연초 대비는 가격 하락이 많이 나왔었던 구간에 들어가 있었죠. 특히 서울옥션과 K옥션 등 옥션 쪽의 관련 종목들이 연초 대비 50% 정도의 가격 조정을 겪어왔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다시금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 또 테마주 형태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STO 시장 10배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규모적인 전망까지 긍정적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다음 주에 대표 발이 나오기 전까지 변동성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전날 종가 현황 통해서 관련주들의 최근 흐름들도 포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했던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갤럭시아 SM이었습니다. 어제도 이미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추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사실 어제 로봇 관련주들 장중에 또 변동성 나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이제는 아이폰을 사듯이 로봇을 사는 시대가 온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애플과 아마존이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로봇을 어떻게 보면 좀 비밀리에 만들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내용들이 전해진 것은 없지만 추측성으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와 같은 디스플레이에 팔과 다리를 붙인 로봇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로봇을 통해서 집 안에서 화상회의도 가능하고 조리 방법이나 집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홈봇 로봇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는 2026년에 $1,000 정도의 가격으로 출시할 것으로 전해져 있고 아마존도 동일하게 가정용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생김새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쓰레기를 치운다던가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준다던가 혹은 주인에게 약의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등 개인 비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 서비스 로봇 시장의 규모가 오는 2030년까지 원화 기준으로 5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마트 홈 로봇을 출시를 했었죠. 왼쪽에 보이는 동그란 로봇 형태가 삼성,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LG가 내놓은 가정용 로봇의 모양입니다. 이 집 안에서도 이제 로봇이 꼭 필요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홈 로봇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로봇주들 우리가 함께 챙겨봐야 되는 시점이 도달한 것일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보시면 유일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나름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해당 기대감이 계속 커질수록 관련주들의 주가 현황은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한 만큼 오늘은 국내 이슈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이데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5년 내 최대치 찍은 주식 거래량 금투세와 공감이 당근될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장이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않고 박스권에 좀 갇혀 있죠.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지루한 행보를 보이면 그동안에 늘 봐왔던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갑니다. 냉랭해지는 거죠. 재미가 없고 이익을 내기도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리스크만 있고요. 이게 이제 거래량 급감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실제 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표가 나오겠습니다만 올 1월에서 5월까지 그래도 대략 5억 주 평균 요 정도 왔다 갔다 했죠. 그러다가 6월 달에 6억 4천만 주까지 좀 증가를 했었고 그게 7월 달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한 게 9월 달. 물론 9월 달은 하루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억 주대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 대금도 대략 한 10조 원 전후 정도, 9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이렇게 꾸준히 거래 대금도 나오다가 8월 달에 10조 원대로 쭉 10조 원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이제 9월 달에는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개인 투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니까 거래 대금도 줄고 거래량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돈들이 어디로 갔냐 보니까 CMA 종합자산관리계좌 이게 이제 단기로 이제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데인데 이쪽으로 가서 좀 잠겨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대략 한 2조 한 4, 5천억 정도가 빠져서 이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빠진 것 생각은 비슷한 어떤 모양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이번 주까지 특히 이제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미국의 8월 고용지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시장의 방향을 결정을 할 것 같고 또 9월 금리 인하 이번 달 금리 인하의 또 금리 수준도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은 일단 좀 보고 고용지표 상황 보고 금리 수준 보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가야 될지 판단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중순에 이달 중순에 이제 추석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때 한 3, 4일 또 쉬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거래량이 이렇게 좀 줄고 있는 관망하고 있는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료 파업 반사이익 손보사 실적수. 의료 파업이 지금 발생해서 지금 거의 이제 6개월 넘어가고 있죠.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응급실은 비상이고 환자들은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또 빠져나간 전공의들 대신 치료를 맡고 있는 의사들 또 간호사분들은 또 지쳐서 지금 녹다운되기 직전이다 이런 얘기들 계속 이 안타까운 얘기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손해보험사들이 왜 근데 의료 파업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표를 먼저 보시죠. 손해보험사들이 상반기에 실적이 어떤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에 당기순이익 보면은 오른쪽에 파란 색깔 막대 그래프가 올해 거니까요. 작년 대비 12.2%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보험 손익도 그러니까 보험 상품을 팔아서 올린 손익도 16.6%가 늘었다. 그 위쪽으로 이제 옆쪽으로 이제 손보사들의 수입 보험료는 4.3%가 늘었고 장기보험 수입 보험료는 5.2%가 늘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해석해 보면 올 상반기에 보험사들이 순이익이 12%가 늘었고 근데 보험 손익 즉 보험을 팔아서 올린 순이익은 16%가 늘었고 이렇게 보험 손익이 16%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일단 보험을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보험 판 상품 중에서도 장기보험, 그러니까 보험사들한테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주는 장기보험이 많이 팔렸다. 이제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손보사들에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보험 상품 판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이 늘은 겁니다. 특히 이제 장기보험 상품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손익이 이렇게까지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손익이 늘어났나? 16.6%나 수익이 늘어났으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보험 지급이 적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늘어나고 나가는 돈은 적어지니까 당연히 이 단기 순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좀 되는 거죠. 그럼 왜 나가는 돈, 즉 보험금 지급이 줄었냐? 의료 파업 때문에 환자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가도 치료를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대기도 몇 시간씩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 치료를 받고 뭘 해야지 이제 보험료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험사들의 이렇게 손익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결국 장기적으로 이렇게 의료 파업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국민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 병원들이 지금 적자해가지고 이제 파산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의사들도 손해죠. 월급 제대로 못 받으니까 여기에 국가도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좀 나빠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료 개혁 뭐니 해가지고 좀 예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도 손해죠. 결국 이익을 남는 거는 수익을 남는 거는 소문의 보험사들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물론 이게 무슨 크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그렇다고 해서 손보사 실적이 나빠질 그러는 건 아니긴 하니까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이 의료 시장 상황이 돌아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참 우픈 어떤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 IPO 얘기 좀 해보죠. 여러 차례 저도 IPO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올 들어서 IPO 쪽 시장은 한마디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김이 샜다. 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그랬죠. 따따블, 적어도 따블 정도 나오는 새내기주들이 좀 흔했는데 상반기 초반, 중반 이후부터 그러니까 3월 이후부터 나온 새내기주들은 따따블이나 따블은 둘째치고 공모가가 그러니까 시초가가 올라가서도 공모가보다도 못한 상태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종목들도 되게 많았고 그 이후에도 주가가 반토막 40% 이렇게 떨어지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새내기주들이 올해는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8월 달에 들어서 조금 분위기가 좀 변화하는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주들입니다. 일단 8월 달 이후에 상장한 바이오주들, 새내기주들 그 종목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ENCL이 있고 TDS팜이라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경피약물 제조를 하는 회사라고 하는군요. 그다음에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런 세 회사가 있는데 상장일이 다 8월 이제 후반부죠. 일단 제일 8월 상장 기준으로 제일 이제 20일 날 제일 빨리 됐던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같은 경우 29,000원 공모가였는데 어제 종가가 38,000원, 32% 올랐습니다. 괜찮죠? 그다음에 그 위에 TDS팜 보면은 13,000원에 공모했다가 44,000원까지 어제 마감을 했으니까 무려 241%가 올랐습니다. ENCL도 15,300원에 공모가가 형성이 됐고 종가가 38,000원 어제 15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TDS팜, ENCL 모두 공모가가 10,000원, 12,000, 3,000원, 4,5,000원 정도 비교적 공모가가 좀 약했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두 회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근 3만 원 근처에서 공모가가 형성된 넥스트 같은 경우 32% 올랐고 세 회사 다 합하면 바이오주들이고 따따블 뭐 따블도 아니긴 한데 TDS팜 같은 경우는 따따블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아닌데 주가가 계속 굉장히 좋다. 그럼 왜 이렇게 바이오 새내기주들은 다른 일반 종목과 일반 새내기주들과 다를까?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7월부터 바이오주들이 뭐 시장의 주도주라 하긴 뭐합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 좀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또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어떤 그런 업종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업종이고 바이오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이제 확정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이 바이오주들의 수혜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바이오 학회들이 계속해서 9월 달까지 열립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오주가 뭐 어제는 조금 이제 좀 좋지는 않긴 했습니다만 9월 달에서도 계속 강세를 보일지 아니면 9월 달에도 예전처럼 9월 달은 좀 쉬어가는 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선. 근데 어쨌든 바이오주들이 그나마 지난 7, 8월 참 험난한 시장에서 시장을 또 견디게 해줬던 또 업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인텔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뭐 몰락하고 있다, 뭐 반도체 제국이 몰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뭐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워낙에 안 좋고 뭐 그렇죠. 그런데 이 인텔의 이런 상황이 결국은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구한테는 이제 혜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업의 세계라는 게 이렇게 좀 잔인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인텔이 이런 식으로 갈 경우 과연 누가 그 혜택을 받을 것이냐? 우리 같은 경우 K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 수혜를 혹시 입지는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해본 건데요. 일단 인텔은 크게 보면 CPU가 핵심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CPU는 그냥 그나마 버티고 있긴 합니다. 물론 CPU 쪽의 시장 점유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9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뭐 사실상 독점이죠. 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7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AMD고요. AMD가 지금 20% 중반, 초중반까지 지금 이 CPU 시장 점유율을 좀 따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파운드리는 뭐 CPU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이 표 한번 볼까요? 이게 파운드리 세계 시장 점유율인데 물론 뭐 1위는 잘 아시는 것처럼 TSMC입니다.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더 늘어나서 이제 62%까지 올라갔고 삼성전자도 13%를 2위이긴 한데 1위하고는 뭐 사실은 비교가 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숙제죠. 13%를 이제 얼마나 한 20, 30%, 30, 40%까지 끌고 올라가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숙제가 될 거고. 그다음에 3위가 SMC인데 3위부터 해서 이제 중국 회사들 UM까지 이렇게 있고 인텔 저기 잘 안 보이시죠? 위쪽에 보면 인텔 순위 박 1% 미만 추정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 부문을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 파운드리를 매각하게 되면 이걸 누가 인수할 것이냐? 미국 업체가 인수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그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시장 점유율이 크진 않습니다만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을 만약에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또 시장에 또 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인텔의 그 FPGA 이게 그 생산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프로그래밍을 다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능 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알테라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인텔이 인수를 했었는데 이 알테라 부분도 역시 이 FPGA 이 사업 부분도 역시 매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삼성전자에 혹시 또 인수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결국은 인텔의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9월이 됐네요. 네. 어제 9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름 긍정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오랜만에 외인들이 또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 조금 주춤했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와 줬었는데 어제 수급 공방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내부적인 수급이 부재하다는 걸 좀 절실히 느꼈던 하루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소폭이지만 매도를 할 때는 증시가 약세를 보였었고 네.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주식이 빠지면서 물론 저기 어저께 모건 스탠리 그 리포트 영향으로 2차 전지 주식이 반등을 주긴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애매하게 가다가 오후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돌아서게 되고 외국인들 순매수에 의해 가지고 증시는 플러스가 나기는 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다는 거,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어저께도 4천억 이상 나왔다는 거, 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외국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달에도 역시 이달하고 이전하고 봤을 때 크게 달라질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날 이후에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실까요? 외국인들의 사실 1분기, 2분기까지만 해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가 좀 여름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강하게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부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완화돼야 될까요? 일단 경기에 대한 지금 우려가 어쨌든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나왔던 PC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시장이 지금 경기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 고용과 관련된 지표, 그다음에 이제 경기 지표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ISM, 비제조라든지, 그다음에 제조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소비 지표 같은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경기 침체를 굉장히 심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직 경기 침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경계감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표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식을 좀 더 채울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가 오히려 지난주에 주식을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바이오를 더 살려고 했다고 오히려 바이오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시장이 아주 편안하게 보이질 않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조금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도 설명 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시장이 PC 확인 이후에 소비는 늘고 또 인플레도 잡히는 것 같고 하면서 오히려 골디락스에 대한 또 의견들도 증시에서 네네.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 시기상조일까요? 골디락스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소비 관련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좀 자동차 할인 판매라든지 네. 이런 좀 일회성 어떤 측면도 좀 있었고 네.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소비는 사실은 미국이 끊지를 못해요, 미국인들이. 그래서 소비 지표는 좀 후행적으로 빠진다고 봐야 되고 일단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일단 4%를 넘어서 4.3을 찍은 상태잖아요. 그럼 이번 달에 과연 지난번에 일회성 어떤 그 허리케인 영향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 참여 비중이 역대급이고 장기 투자보다는 좀 단기 투자 성향이 되게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미국이 좋아지는 그림이 보이고 있는 거는 외관상으로는 보이지만은 여전히 좀 미국도 이렇게 명확하게 방향을 지금 설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도 그렇다고 골디락스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다 할 만한 것은 아직까지 근거가 좀 부족하다 말씀을 주셨고 그런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2차 전지 또 위주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덕분에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한번 코스닥 시총 1위 탈환에 성공을 하면서 2차 전지주 위주로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반도체가 부진한 가운데 이런 형상이 조금은 더 장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저께 일단 급등 나오기 전에 네. 2차 전지를 가만히 놓고 보시면 그 셀업체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2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하반기는 실적보다는 내러티브에 의해 가지고 장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2차 전지는 네. 그 말씀을 드렸었던 게 당장에는 숫자에는 안 잡히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좀 그 북미만 바라보고 북미 시장에서만 어떻게 회복이 돼가지고 성장이 되길 바랬었다 그러면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한테 기대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나타났던 게 LG엔솔이 르노로부터 5조 원어치 LFP 배터리 수주한 거, LFP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담갔다는 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ESS 쪽으로 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 약간 등한시 내지는 못하다가 그 부분을 갖다가 LG엔솔하고 SDI가 수주를 하면서 당장에는 숫자에 안 잡히지만 적어도 내년 후반부터는 뭐 의미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유럽의 그 배터리 회사 그 노스볼트가 수위를 못 잡아가지고 그게 삼성 SDI로 넘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당장에는 지금 이익하고는 연관이 없지만은 나중에 봤을 때 좀 시장만 좀 안정되면 좀 좋아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내러티브가 사실 바닥에서 깔려 있었다가 어제 이제 어저께 그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왔던 그 2차 전지 관련된 리포트가 생각보다 세게 나왔어요. 세게 나왔다는 건 올해보다 내년 그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40%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배출 목표 자체를 기존의 118에서 93g per 킬로미터 요렇게로 이제 바꿨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살짝 뒤집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내년에 그렇게 폭풍 성장할 시장이 왜 그럼 7월에 역성장을 했냐는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차 시장이 이제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경기가 침체가 되면 안 되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전기차 값하고 안정성 문제에 대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를 약간 좀 최근에 이제 그 정점을 준비하라 이런 리포트를 내면서 꺾었잖아요. 그 시황관을. 그러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이쪽을 약간 부각시키면서 롱숏을 갖다 되감는 느낌도 조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신뢰도가 아주 높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느낌은 갖게 해준다. 목표 주가도 보면 LG에너지솔루션 30만 원짜리 55만 원으로 올리고만 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우리가 과신해가지고 또 접근하기에는 지금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조금 확인할 구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내러티브에서 바닥은 좀 잡은 것 같고 네. 여기서 반등을 주는 구간인데 제가 제일 처음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바닥 대비 30% 정도 오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도주가 LG 엔솔이란 말이에요. 얘는 어저께 33%까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주식들이 이제 고개를 들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주도주는 조금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보고 그 외의 주식들이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는 비중에 대한 부분은 좀 조절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새로 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굳이 올라가는 걸 쫓아서 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내러티브 면에서는 2차 전지 이제 바닥을 돌아서는 걸 수도 있다. 다만 저점 대비해서 30% 정도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님 오실 때마다 저희가 늘 제약바이오 관련 이슈들도 꼭 짚고 넘어가는데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다음 유한 양행은 누군데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ABL 바이오 쪽에서 일단 개발 중단 좀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까지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이대로 찬물 끼얹는 걸까요? 아니요, 이게 저기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네. ABL 바이오 그 ABL 501을 갖다 이제 추가 개발을 안 하겠다, 임상을 네. 중단하겠다고 한 게 임상 실패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연간 사실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일반 바이오텍보다는 네. 2배, 3배 이상이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다 끌고 가면서 우리가 다 이거를 파이프라인을 개발해서 크게 가져가겠다는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높아진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그걸 좀 압축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BL 바이오 임상과 관련돼 가지고 노이즈가 발생된 거는 임상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그날 사실은 임상 관련된 것은 장 끝나고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장 전에 그 기사가 한번 크게 뭐 4천억 조달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었고 또 리포트가 나와서 가지고 주가가 좀 갭상승한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하면서 주가가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고공에서 밀렸잖아요.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증시가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바이오 섹터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다. 올 하반기도 봐야 되고 내년에도 봐야 되지만은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사람들이 포모 현상 비슷하게 해서 과열된 모습을 보이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유한양행이 1970만 주 거래된 건 처음 봤다. 그리고 그걸 가만히 놓고 보면 주가가 20% 이상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더 세게 달라붙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거는 이것 때문에 찬물이 아니라 네. 실제로 봤을 때는 과열 현상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는 내지는 이게 주가의 조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크게 안 밀리더라도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2의 유한양행을 지금 논하기 전에 네. 저는 이제 계속 유한양행 그림을 계속 보고 있는데 유한양행이 생각보다 되게 강해요.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지금 샀던 것들도 추가로 팔질 않고 있고 네. 그럼 어쩌면은 이건 어쩌면입니다. 저도 유한양행 비중 줄였는데 어쩌면은 유한양행이 차기 주도주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종목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야 됩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제2의 뭐를 찾아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좋아지는 회사들에 대한 목록을 좀 리스트업을 해놓으시고 거기서 거래가 조금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회사의 현금이 최소한 3년 정도는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또는 기간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바이오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 기로에 놓인 ABL 바이오 그리고 제2의 유한양행을 찾기 전에 아직도 유한양행이 가져가는 스포트라이트 더 강할 수 있다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고점에 대한 과열 논란이 있고 또 2차 전지는 앞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바닥 대비해서 이미 20%에서 30% 오름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차기 주도주 자리는 누가 가져갈지도 궁금한데요. 주도주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신 못하겠고 그중에 저는 제약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가 글로벌 원전이라고 했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글로벌화되는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의 원년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뭐 바이오 요 정도가 일단은 메인 섹터일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실적이 어떤 식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도주까지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 솔직히 갖고 있고요. LG 이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되려고 하면은 저는 좀 몇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요건이 맞춰지기는 시점은 빨라야 올해 말 내년 돼야지 그 요건이 맞춰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섹터 내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굳이 주도주를 따지라고 그러면은 저는 제약바이오 쪽일 것 같고 그 나머지 쪽은 여전히 순환매 양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주도주 자리로 올라가기는 조금 더 조건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 2차 전지가 주도주를 다시금 탈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더 강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의견 함께 남겨주셨고 또 어제 시장 안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였던 섹터들의 공통점을 놓고 보면은 8월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인한 이후에 움직였던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잘 했더라고요. 지난 8월도 어떻게 네. 보셨나요?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잘 나왔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 괜찮았는데 네. 반도체 주가는 지금 최근에 보면 별로 이렇게 반응은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주가는 보통 9개월을 선행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나오는 것보다 앞으로 9개월 뒤 네. 그 뒤에도 괜찮게 그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년 중반 이후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성장 잘하고 이익도 엄청나게 75%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회사지만은 막상 성장률로 봤을 때는 200%대에서 100%대로 꺾였고 네. 그 다음에는 더 꺾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은 여전히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은 엔비디아가 잘 팔고 못 팔고는 결국 전방에 있는 M7 회사들이 얼마만큼 사주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들이 실적이 만약에 생각처럼 경기 침체가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이쪽에 대한 투자를 갖다 줄이거나 아니면 뒤로 이연을 시키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블랙웰 출시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런 특히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가 됐었던 게 신제품 출시하는 거 일정이 좀 지연이 되거나 이러면서부터 여기가 먼저 삐걱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할 때가 고점일 때가 많았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말씀이 반도체가 고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노이즈들 때문에 반도체 주가는 좀 뭐 어저께도 보시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했었고 화장품 주식이 좀 움직였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역대 최대 월간 수출액이더라고요. 1억 불이 넘었는데 사실 잘 팔리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주춤했었던 게 4월 달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한 몇 달은 계속해서 슬로우하게 좀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월 20일까지는 별로 안 나가다 8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의 월간 매출을 일으켰는데 네. 수출을 일으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저께 또 노무라 증권에서 그 리포트를 하나 냈었는데요. 그 실리콘2 관련해 가지고 7만 천 원짜리 리포트를 내면서 네. 여전히 우호적이다. 근데 지금 실리콘2가 주가가 지금 지금 상승률로 보면 70% 이상 더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바닥은 확인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영훈 이사님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이어주면서 국내 증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 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